자,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0.4 정도로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훈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김장훈 본부장님부터. 네, 국채 수익률 급등에 따른 미국 조정이죠. 한국이 그 정도만큼 조정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영향을 안 입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네, 네. 미국만큼 조정을 안 받더라도 조정은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일단 야간 선물이 0.6%인가 7%도 빠졌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이하 빠지면 선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나왔던 삼성물산 이런 거하고 기타 등등 몇 가지 뉴스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뉴스는 저희가 차근차근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개장 전략. 네, 뭐 일단 오늘은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테마성 제로에 좀 눈이 가겠죠. 뭐 오늘 비만도 좋고 그다음에 CBDC 관련된 부분이 전일 시간에서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쪽 좀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된 쪽들도 분위기가 아마 계속 좋을 겁니다. 왜냐면 홍콩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 사망자도 늘어나고 안타까운 소식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에 갈 데가 없으니까 약간 좀 지겹더라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삼성그룹이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이슈 있으니까 그럼 자사주 소각이나 이제 뭐 밸류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이 또 주가의 수급이 쏠릴 수 있으니 뭐 그런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0.6% 정도 밀리면서 시작합니다. 2610. 나스닥이 몇 프로 빠졌죠? 한 1.4% 정도 빠졌나요? 다 1% 후반대 뭐 거의 같습니다. 네, 1% 중후반대. 후반. 네, 나스닥이 1.4, S&P가 마이너스 1.6,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9. 네. 그것에 비하면 그래도 좀 선방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코스닥이 0.67% 마이너스 718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76원까지 떨어진 그 상황입니다. 1377원, 1376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 쪽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주가 다 하락이고요. 1%에서 2%까지도 밀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물산만이 유일하게 지금 지배구조,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등등 이런 지배구조 이슈로 인해서 6.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역시나 5.6%.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는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삼성화재,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빼면은 대부분 다 하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방어주인 한국전력, 그리고 에너지 같이 엮여 있는 이 한국전력이 0.9%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상 전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이 되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HLB가 0.8% 정도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다 하락입니다. 1% 내외로 하락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2% 떨어지고 ABL바이오도 1.9%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코오롱 티슈준이 5% 정도 오르고요. 시젠이 2%.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 관련된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무조건 일단은 약세권으로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세장에서 상대적인 흐름이 좋은 엔터주, YG엔터, 디어유,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컨텐츠 관련주 이런 곳만 살짝 상승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락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그 지배구조 관련된 쪽도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코인도 미국장이 이제 국채 발표 입찰하기 전까지는 좋았다가 국채 입찰하고 이제 국채 수익률 높아지고 하면서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보니까 또 고가갱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테마적인 부분들이 보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진단키트 쪽에서는 이제 엑세스바이오가 조금 더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콜드체인으로 해서 뭐 서린바이오 이런 애들도 사실 과거에 코로나19 했을 때
지겹도록 들었었던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칼 뭐 또 그 이제 그 경영권 분쟁 관련된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예. 일단 바닥권에서 CNC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급등 나오고 이제 리포트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얘기 나오는데 뭐 각각의 그런 기업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이 좀 움직이는데요. 이게 이제 워낙 강세라고 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산업군 중에 이제 이쪽이 들어오잖아요. 뭐 유가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오늘은 또 워낙 강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이 또 조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 네, 워낙 강세에 따른 피해가 우리가 조방변 얘기했을 때 거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죠. 반도체를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한항공하고 한국전력 이런 것은 그 정반대 얘기고 유가야 뭐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환율에 따른 변동폭이 뚜렷해졌다. 그 정도로만 보입니다. 지배구조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대형주에서는 그나마 버티는 것이 하이닉스,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저께 안 좋았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작용 정도로 일단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하락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대형주와 중형주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한 뭐 15개가 채 안 되는데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여기가 5%, 6% 급등인데 이거를 지배구조,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 이로 인한 지배구조의 시작 요거를 오늘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어가지고 무조건 좋게 얘기하기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한진칼,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슈가 있고 경영권 분쟁이 있는 애들 빼고는 사실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 물산, 생명, 한진칼, 대한항공, 거기다 삼성 E&A, 삼성 화재 이거 빼고는 대부분은 다 지금 전멸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많이 빠지는 건 이제 두산그룹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3%,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좀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사실 조선주가 지금 제 섹터별로는 눈에 띄기는 하는데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 한화오션 이런 종목들이 한 2% 넘게 제일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약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딱히 뭐 올라갈 만한 그런 코멘트 오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까 리을님께서도 뭔가 왠지 튀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네. 두 분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대형주 쪽에서도 올라가는 거 뭐 바이넥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돌파했죠? 네, 했어요. 예, 네. 돌파하면서 우리기술 투자 3% 올라가고 이 외에도 테마성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그런 거 빼고는 사실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가 9%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하락하는 거 고영, 피롭틱스, 중앙첨단소재,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들이 제일 많이 빠지네요.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좀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이젠 R&M 3%, 레인보우 로보틱스 3%, 그리고 아까 두산 로보틱스도 크게 좀 빠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한 2-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좀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차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원전, 대표적으로 원전도 뭐 지 번호번은 느낌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장중에 막판에 좀 눌리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런 쪽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로템 뭐 이런 애들 빠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밸류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깎아 내려진 것 같아요. 미국장에서도 사실 차익 매물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국제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제 채권에 대한 입찰 결과가 사실 너무 안 좋았어요. 이 하이힐드로 체결되어 있었던 게 지난번 20년물 국채인가 30년물 국채는 거의 하이힐드에서 체결된 게 10%도 안 됐어요. 근데 나머지를 더 싼 미들급 이제 일드로 그냥 다 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번에는 하이힐드에서 41%나 됐어요. 그리고 5% 쿠폰을 발행했는데
수익률도 5%보다 더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정 적자 확대되고 신용 등급 하락한 거 여기 연결되면서 이제 금리가 튀긴 거라서 그런 느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부담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거 그래 더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잠깐 좀 빼볼까? 약간 이런 심리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랐었던 또 52주 신고가가 됐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로봇주들도 사실 로보티지 이런 애들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산업적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증시가 빠르게 좀 다시 분위기가 완화되고 하면은 오히려 눌림 매수가 가능할 텐데 오늘은 그 하락의 첫날이니까 조금 더 일단 경과를 지켜보시고 의사결정을 해놓으셔도 늦지는 않다. 대신에 절대적인 저는 기준점은 리밸런싱 기준점이 2590이니까 예. 뭐 그거는 각자가 선정을 하셔가지고 나의 기준점은 세워놓으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5년물 국채, 10년물 국채 4.6%가 지금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저께 미국이 빠졌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아마도 전 고점인 4.8%가 이제 올라가면은 그때는 매시브하게 대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주고 그 N화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요. 그래서 혹시 N캐리 트레이드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게 이제 4.8하고 같이 트리거가 되면은 조금 더 그 조정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컨비네이션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그 조정이 깊게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일단 갈림은 이번 주말 전후로 한 그 이제 감세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그 보완이 돼서 통과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때까지는 아주 공격적으로 뭘 포지션이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별적인 이슈 말고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사막에서 물 찾듯이 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언급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화장품 오늘 달바글로벌 상장을 했습니다. 네. 참 이 상장 날도 매크로가 좋기를 기도해야 물 떠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달바글로벌이 상장을 해서 70%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분위기로 봤을 때는 만약에 장이 조금 더 좋고 분위기가 좋았더라면 더 올라갔을 텐데 오늘은 70% 정도로 일단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11만 2,800원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이 같이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CS 인터내셔널도 6%, 그리고 콜마홀딩스도 1.5%, 뭐 삐아, 그리고 클리오,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버티는 큰 섹터는 이제 변압기 쪽이 그래도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가온전선도 그렇고 HD 현대일렉트릭 2.4% 정도, 그리고 다른 뭐 효성중공업도 약보합이고요. 사실 빠진다고 보기는 좀 힘들 만큼 LS 일렉트릭도 0.7% 요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 세 섹터 중에서 좀 버티는 거, 좀 의미가 있는 거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변압기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오픈 AI 쪽에서의 그런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뭐 자금 조달이 됐다. 그리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하나는 중국에서 하나는 외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업데이트가 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전력 인프라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초과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또 산업군들 대비했을 때 뭐 최근에야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뭐 조방이나 이런 애들이랑 비교해 보면 좀 덜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눌리긴 했습니다만 장 중에서 장 초반부터도 사실 조금 말아 올릴 때도 뭐 버너버라든지 이런 종목 그렇게 치고 나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뭐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유틸리티 쪽은 뭐 되게 강세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이 화장품, 제약바이오, 전력설비 좀 버티는데. 전력은 아마 일론 머스크가 그런 코멘트한 것도 새삼스럽지 않더라도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코멘트죠? 그 내년도 하반기에 26년 하반기에는 전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것도 센티먼트에는 그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XAI 이 관련돼서도 엄청 많이 GPU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켰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아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화장품은요, 그 리포트가 좀 길게는 아니고 오버롤하게 종합적으로 쓴 리포트가 좀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이 쓴 게 있어요. 예. 거기서 한 것이 이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런 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걸 강조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 유럽 지역의 실적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유럽 지역 실적 같은 경우는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는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맞힐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4, 4분기에 얼마 했어요. 뭐 했는데 1, 4분기에 그 더블 했거든요. 네. 유럽향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데서 솔직히 정확히 예측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걸 터질 때는 그걸 애널리스트 정확히 못하고 언더에스티메이션이니까 그게 기회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리고 한 달 전에 그런 유럽발 될 수 있는 것들이 코스맥스하고 아모레퍼시픽이야 이게 아모레퍼 스스로 가는 거고 코스맥스는 그렇게 되면 이제 ODM이니까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자그마한 인디 브랜드들은 스스로 직접적으로 그 유럽 시장에 엄청난 시장들을 액세스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실리콘2란 말이에요. 유통업체. 예.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유럽 쪽에 확장이 되면은 인디 브랜드와 함께 그 마켓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주가적으로는 많이 안 간 것이 아모레퍼시픽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좋아하고 코스맥스는 꾸준하기 때문에 탑픽이다. 이런 리포트도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의 유럽향의 지속적인 업사이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설득력 있게 아마 투자가들은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0.67, 2608, 코스닥은 0.7% 정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더 하락의 기조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요 수급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것 치고는 우리나라가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원화는 강세 그리고 달러는 약세 계속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도 찔끔찔끔 들어오고 있지만 또 이번에 지금 나갈 때도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 같았으면 3천억 4천억 매도를 찍으면서 출발을 지금 장 초반에 했을 텐데 해봤자 지금 코스피에서 700억 코스닥에서 300억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 때리고 있고 기관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코스피에서 1300억 매도하고 있고 코스피 선물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엇갈리는 1500억 1200억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수급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뭐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규모가 엄청 크게 나가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외국인 순매도 상위를 봤을 때 현대차가 116억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가 85억 그다음 유한양이 67억 삼성물산 67억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특정 산업으로 쏠린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규모가 좀 크면은 이제 바스켓에서 좀 던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수 쪽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260억 정도로 좀 그래도 제일 상위예요. 그러니까 HD현대 일렉까지 보면은 뭐 그래도 상위 종목군들에서 어쨌든 좀 상위로 담아주고 있으니까 뭐 수급의 질이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흐름이 장 마지막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화가 강세 흐름들이 나오니까 환차익을 노리고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좀 들어오는 상황이 만약에 이 정도라면 분위기가 안 좋아져가 됐을 때에 이제 환율 또 변동성 생기고 하면 또 이제 달러가 강해질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원화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될까? 그게 안 되면 단기간에 들어왔던 것도 다시 나갈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또 매도 물량이 되게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는 게 시장의 하락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의 기술주가 채널링이 좀 많이 되는 편인데 기술주가 어쨌든 그 비트코인이 신고가 찍고 올라가면 지금 어쨌든 미니 나스닥과 S&P의 흐름이 플러스권이긴 해요. 작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조금은 그래도 만회되는 부분이고 얘네가 올라가 버리고 코인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일단 강하다는 거고 트레이딩 강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또 이제 약간 좀 선반영을 해주면 생각보다 단단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마 테마주가 조금 약해지고 대형주가 좀 하락을 많이 하는 이런 흐름들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좀 핑퐁핑퐁 되는지 체크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포비성님께서 어쩜 이리 매일 부정적이냐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롱충이에요. 네, 쇼충이 아닙니다. 롱충이에요. 제가 쇼충이고 두 분은 이제 롱충인데 어쨌든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지 아닌지는 두 분한테 지금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거는 안 다룰게요. 대신에 두 분이 지금 뭐 14,000분 계신데 이분들한테 이 전략에 대한 큰 그림 두 분의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를 좀 큰 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다뤄야 될 거는 미국 20년물 국채금리 급등 이에 따른 앞으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저는 이 이슈 말고 더 크게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흐름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은 어떤지 현대차는 어떤지 어떻게 지배구조를 가져가야 되고 뭐가 오르고 뭐가 내려가야 되는지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버텨주니까 아스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요 얘기 좀 해보면서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서 보고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에 충격파를 낳은 것은 오후 1시에 진행된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의 결과였다. 미국 재무부가 진행한 20년물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20년물 입찰에서 발행금리가 5.047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지난 입찰 때와 달리 23 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부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5년 차트인데 국채 금리가 2023년, 2024년 요때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5.21 근처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세 충격에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런 여파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미국 경제 위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뭐 미국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은 하락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0.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빠지고 있어가지고 요거 두 분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갔다 올까요? 네, 편하시들 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하시죠. 네, 그럴까요? 네. 일단은 관세 이전에 이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안 좋은 거를 메꾸려면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대책이 뭐가 있을까? 그 답이 안 나오면은 주가는 항상 그거를 오버행으로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죠. 5,900, 6,000 가까이 다시 회복했으니까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헷갈리는 상태에서 지금 S&P 기준으로 한 6일인가 7일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빠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 치고는 아직 트리거가 충분히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진짜 조정이 된다면 진짜 조정의 트리거. 예, 조정의 트리거가 충분히 안 됐다. 그 4.8% 이상 가고 그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는 30년 같은 경우는 5.0이 되는데 그거는 이미 좀 넘어서긴 했지만은 하여튼 5년물 같은 경우는 고점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4.8 정도, 4.6이니까 그게 건드려지면 이슈가 될 거예요. 그거 건드릴 때까지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거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일단 여태까지 나온 거 그게 대대로 나올까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우려가.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근데 그거 치고는 조정을 안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 말고 다른 요인 때문에 애플도 빠지고 빠진 게 있거든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다 보면은 더 빠져도 할 말 없고 어느 순간 갑자기 뭐 관세를 많이 때리는 거야 진짜. 관세를 미친 듯이. 관세 가지고 한 6천억 벌 수 있어요. 아니면 메디케이드 진짜 뭐 1조 2천억 달러 나가는데 1년에 그거 뭐 한 5천억 달러 줄일 수 있어요. 진짜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거꾸로 증세라는 거야. 고소득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본이득세를 완전 소득세로 바꿔서 한다.
말도 안 되죠. 지금은 감세한 통과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트라 해가지고 연방 세금 내는 거 환급해 주는 거 면세해 주는 거를 주하고 지방 정부에서 텍스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거를 연장해 달라고 공화당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바틀레이드에서 네고시에이션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 꼬라지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 예전 같지가 않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4.8, 4.9까지 안 가면 사실 리스크까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하고 요거를 시동할 겁니다. 국채 발행 많이 한다. 대책 없다. 대책이 있으려면 어떡하느냐. 모르겠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일단은 웨이트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돼서 이거를 한번 보면 또 있어요. 유동성 자금을 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페드에서. 네. 근데 그럴 태세가 지금 없잖아요. 당장에는. 근데 유동성을 해가지고 뭐 QT를 종료한다든지 빨리 QT를 지금 200억불씩 하거든요. 그걸 종료하다니 이렇게 해갖고 시장을 달래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눈치 주는 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도 네, 저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 오늘 나왔었던 그 채권 20년물에 대한 그 요약 보고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우리가 이제 비드 입찰한 거랑 총 금액도 되게 중요해요. 총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여기 아래 부분 보시면 되거든요. 총 부분은 이제 이게 실제로 사진 금액이니까 보시면은 2배가 넘어서 한 2.4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뭐 2.4배에서 2.5배 정도 수준이니까 잘 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원래는 쿠폰이 5%로 나왔잖아요. 근데 하이힐드가 5.047이 나왔다는 거는 5% 할인도 별로 사람들이 안 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 20년물에 대한 그 일드가 4.81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그 정도 0.3이면 사실 차이 크잖아요. 그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에서 체결이 이제 얼러트에 타이해가지고 이제 된 사람이 41%나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거고,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프리머리 요거 이제 딜러 요 부분인데 요게 기관이랑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게 입찰을 이따만큼 넣었는데 보시면 한 13% 정도밖에 안 됐어요. 퍼센테이지가 되게 조금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누가 받느냐? 그냥 개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채권을 땡겨줘야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지금 채권율도 별로고 주요 기관도 안 사고 있고 그러면 향후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갈 수 있냐면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채 수요가 떨어지면 정부의 조달 비용 자체가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그렇죠.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니까. 근데 이자 지출이 높아지면서 재정 적자가 부담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신용 등급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담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부채를 어떤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감세 얘기 많았는데 감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좋지만 세수가 또 줄어드니까 재정 부담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감세가 약해지거나 뒤로 딜레이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증시에서의 롱을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좋은 거 하나가 또 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뭔가 지금 데이터가 뭐 미국의 연준이나 이런 쪽이 지금 뭐 적극적으로 뭔가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연준 의원들도 최근에 이제 월요일에 발언들이 6월달 7월달 데이터 보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걸로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전방위적으로 하드 데이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되게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시의 상승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럼 국채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면 그걸 이제 역순으로 해서 이제 PER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증시 부담감이 높아지는 거죠. 밸류 네. 부담감이. 그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단기 차익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최저점에선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또 장기물 입찰에서 만약에 이런 입찰률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달라지면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만약에 안 바뀐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매크로적으로 부담감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쵸. 뭐 관세는 관세 전쟁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세수는 부족하고 신용 등급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채 가격도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팩트는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증시에 크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부터 무언가 튀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말아 올리고 있고 0.5% 하락 요 정도면 사실상 잘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국내 증시로 끌어오면 이거 떨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가져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환율이 원화 강세가 우리의 펀더멘틀의 개선 속도하고 보다 빠르게 강세가 이루어지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으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틀적으로 우리가 개선되는 속도가 만약에 1에서 5로 올라가는데 어느 기간에 환율이 1에서 10으로 올라갔다. 원화 강세가. 그러면 그거만큼은 약간 오바스러운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 환율이 만약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어떤 이슈가 되냐면은 우리 수출 주력 제품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그 속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들어와요. 물론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펀더멘틀보다 오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강도가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들어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펀더멘틀적인 강도에 의해서 올라가는 속도인지 아닌지 환율이 그걸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0 저번에 갔을 때 트리거가 1380, 70 한번 갔잖아요. 대만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어저께 1380 갔을 때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은 거는 한번 가봤기 때문에요. 이것이 만약에 1350으로 한번 가서 포캐스트가 곧 1300이 될 것 같다는 예측이 우자지간에 나오면은 그때는 트리거가 돼요. 셋오프가. 그러니까 아직은 그거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창관 본부장님.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이게 뭐 미국 외 지역으로 돈이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그 돈이 증시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코인처럼 지금 코인 날아가는 것처럼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한 1,300원을 기준으로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만들어지니까 예. 아직까지는 좀 룸이 남아있긴 한데, 요번에 수출입 데이터 발표 나왔을 때도 결국에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쪽, 뭐 물론 일부 산업군들, 뭐 필러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긴 했는데, 일단 주력 산업군 10개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 볼륨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물음표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대선이 없었으면 조금 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대선 이후에 분명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일단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뭐 최근에 계속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준점은 2,590을 딱 잡고 그냥 저는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출입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23년 후반기부터도 랠리가 되게 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수출에 대한 이런 데이터나 경쟁력 부분을 너무 관가하면 좀 큰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엔 더 각 기업별, 산업별로 넘버가 중요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지수가 안 가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짜놔야지, 실적이 없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면 저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 하반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장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얘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현대차 얘기, 그리고 다른 기타 기업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66%, 코스닥이 0.76% 마이너스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 떨어지는 종목들도 보자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오늘 로봇주가 제일 많이 밀리고, 예, 로봇주가 많이 밀려요. 한 3-4% 많이 밀리는 거는 더 밀리는 것도 있고, 그런 종목들을 제외한다고 치면 뭐 현대 로템이나 뭐 이런 종목들, 한화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데 빠져봤자 2%입니다. LIG 넥슨도 1.9%.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거 떨어질 때 저가 매수하자 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는 날의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액션도 지금 취하기가 매우 어렵고 애매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 아예 미리 튀자니 지금 약간 이런 그런 기미가 아닌 것 같고 그 다 안 튀자니 지금 어쨌든 떨어지기는 하고 이러니까
약간 현금 비중의 이슈예요. 현금 그래서 비중의 이슈다. 이걸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은 이게 우리 방송에서 나올 때 하는 거랑 만약 여기는 투자하니까 하는데 내가 투자를 안 하지만은 네. 아침에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랑 제가 실제 투자할 때 이슈가 하면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얘기 못 하니까 나는 시작하기 전에 다 팔아요. 아 오늘요? 변압기하고 저기 그 증권주 빼놓고는 증권주 우리나라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보고 변압기는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말고는 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다 팔았죠. 근데 그렇게 기민하게 다 못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현금이 한 50% 있어야 되고 기민하게 할 수 있으면 한 30% 내외로 움직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트리거 포인트가 4.8이다. 국채 수익률. 네, 국채 수익률이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있잖아요. 이 6월 3일에 나오는 거 그것도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은 나중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약간 폴리티컬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돈을 25조 하는 거하고 40조 하는 거가 다르거든요.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25조 할 수 있고 40조 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걸 어디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 승수 효과가 크게는 6배 차가 나거든요. 오. 그러면 0.4가 아니고 0.15%밖에 안 날 수도 있어서 그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0.7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1.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기대 심리보다 너무 빨리 가면은 그것 때문에 환율이 많이 내려가서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약간 오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버셋 할 수 있는 것이 화장품이라든지 변압기나 이런 쪽인데 반도체가 끼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까리까리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더 이상 얘기 못 드리는 거고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4.6% 만약에 그 국채 수익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 환율 그 밸류에이션은 21.7배가 적당해요. 21.7배면은 5,600입니다. 약간의 AI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5,900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네. 5,600, 5,900이다. 요거 안 변하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르는 종목들은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 플러스 변압기 그리고 뭐 한국전력 이런 거 빼면은 사실은 잘 안 보이고요. 이 외에도 뭐 금융주 뭐 맥쿼리인프라가 오르고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뭐 요런 종목들 빼면은 사실 오르는 걸 찾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테마로 따지자면은 이제 코로나가 동남아에서 다시 유행입니까? 그러면서 네, 엄청 확산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코로나 관련된 그런 종목들 플러스 아스코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 요런 종목들 빼고는 조금 나머지는 다 조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한테 삼성바이오로직스 9시 반부터 저희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되고 있네요. 로직스 4.5% 정도 오르네요. 바이오 에피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바이오 에피스 상황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하창원 본부장님. 일단은 요게 이제 분할이 이제 확인이 됐고 이게 이제 신설 회사가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되고 이게 이제 일정이 아마 10월 달까지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제 예상은 10월 29일로 해서 변경 상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5 뭐 뒷자리 생략할게요. 그리고 삼성 에피스가 0.34 이렇게 이제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일 비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희석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플러스 알파 요인은 원래 이제 CDMO 쪽에서의 이런 사업 충돌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독립성이랑 전문성 하는 이유가 보통 그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허들이 좀 풀어질 수 있어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여기까지 딱 정리하면은 그냥 간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이랑 삼성그룹주,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 등등 해가지고 쭉쭉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요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상법 개정과 금투세와 상속세와 그리고 전반적인 이 지배구조 이슈를 손을 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손을 보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그냥 관성적으로 오케이라고 얘기했었던 이 대기업들 재벌들의 지배구조들
요게 지금 결국은 손이 봐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유증을 통해서 뭐 상속을 통해서 지금 빨리빨리 이제 자녀들한테 지금 지분을 물려주는 그런 현상들이 정말 스피디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2주 동안 호텔 신라를 포함해서 많은 삼성 관련주들이 오른 게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들이 물밑에서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게 이제 삼성그룹의 전체 지배구조인데요. 삼성생명이랑 삼성물산이 오르는 이유가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이랑 생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나머지 그룹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8.5%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가 돼 있는 게 이제 금산분리법 관련해서 삼성생명과 전자의 고리를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이재용 회장이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이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 삼성물산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요 이슈는 앞으로 더 먹을 가치가 있는 건지, 왜냐면 지배구조 이거를 하려면은 하루아침에 손가락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 과정이 지금 뭐 1년, 2년 걸릴 텐데, 여기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뭐 먹을 가치가 뭐가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보로님 먼저? 일단은 뭐 이게 근데 이제 분할하고 삼성물산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물산으로 해서 뭐 우회적으로 좀 지배 구조를 확대하는 그런 스토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지배 구조에 대한 개편을 저는 한다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자사주소가 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각을 계속 하고 있고, 각 회사별로도 매입이나 소각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초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이 지배 구조에 대한 체계가 어쨌든 간에 뭐 금산분리든 뭐든 해서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일단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장의 판단이 있으니까 오늘 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뭘 사요? 이 삼성그룹주 중에서? 지금이면 물산이 제일 저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뭐 배당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두루두루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뭐 이 물산이 그래도 좀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네. 일단은 예전을 돌이켜봐서 10년 전이나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몇 년 전에 이런 이슈로 주가가 최고로 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보다 지금이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하면은 그 당시 고점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놓는 게 맞죠. 그럼 무슨 얘기냐? 아마 그 1, 2년은 아니고 한 7, 8년 전, 17년도? 17년, 16년도 그 당시도 피크가 아마 20만 원 초반까지 간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고 삼성물산 자체 사업, 그다음에 뭐 우주 이런 거 말고 삼성 그 지금 밑에 있는 회사, 삼성전자는 빼더라도 이런 거의 밸류가 더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삼성물산 보는 거가 그다음 삼성 여기 그 바이오로직스가 7, 8년 전보다 낮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그럴싸하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 당시 목표 주가나 그 당시 실제 갔던 주가가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잘은 모르지만 삼성물산 본업이나 이런 거 낮았다고 좋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크게 높이지 않더라도 그거 정도 갈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20만 원 초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대충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18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프리미엄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 18만 원은 그것까지 안 간 게 한 25%, 30% 업사이드고요. 만약에 그 당시 17년이 정확히 16년인가 15년이 가서 10년 전 정도 전에 그 당시보다 좋아진 게 맞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정하면은 그러면 20만 원 초반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거품이 아니면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가장 정점인 주식을 사야죠.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살 수는 없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니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목표 주가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가치 평가의 그런 펀더멘탈의 개념이 아니라 센티멘탈의 개념이 많이 포함될 거기 때문에
각자의 목표 주가는 알아서 잡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삼성물산을 좀 노려볼 만한 계속해서 온고잉하는 이슈기는 하다라는 게 지금 수면 위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공부를 좀 잘 해보셔서 목표 주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쪽에서 뭐 물산 얘기도 했고 생명 얘기도 했지만 전자 관련해서는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이제 현대차랑 다른 그룹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그 노트북이 노트북 5 하이엔드 A급 리퍼 제품이 나왔는데 요걸 지금 3%에서 굉장히 싸게 팔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삼성전자에서 노트북 잘 파는데 이게 정가가 12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충격적이게 59만 8천 원, 6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안 사면 바보일 정도로 다나와의 NT550XDA XC59G라고 검색을 하면 된대요. 여기 안 써있네. 검색하면은 최저가가 120만 원에 나오는데 저희가 A급 리퍼를 59만 8천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의 11세대 i5 램 32기가 내장 그래픽도 인텔 걸로 내장돼 있고요. SSD 512기가, HDD 500기가, 윈도우 11 정품 탑재,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 요게 59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얘기가 나올 것 같길래 노트북 얘기를 좀 해봤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시즌인데요.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 이재용 회장도 출장을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캐리어를 좋은 걸 들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은 그 바퀴도 안 굴러가고 그러면 짜증나지. 그럼요. 막 이렇게 비행기 내렸는데 가방 다 막 아그러져 있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팀버랜드 이 24인치 캐리어를 이재용 회장님께 직접 추천을 드립니다. 5만 원대 핫딜 저희가 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HBM도 그렇고 장사 좀 막막하시죠. 예, 그래서 이 캐리어라도 잘 바꾸셔서 스트레스 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가가 10만 3,070원인데요. 저희가 이재용 회장님과 그리고 요거 보시는 분들한테 특가로 5만 9천 원에 드릴게요. 200개 한정이고요. 캐리어랑 자물쇠, 튼튼한 하드 케이스, 360도 바퀴 회전, 실속형 사이즈고 앵콜 요청으로 24인치 단독 구성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개 한정이고 5만 9천 원의 캐리어를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다이소 가도 못 사요. 24인치짜리를. 그래서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지용 회장님, 요거 캐리어 요즘에 그룹의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을 텐데 꼭 사가셔가지고 기분 전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요거 사는 것도 쇼핑하는 것도 기분 전환에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팀버랜드 캐리어 삼성 노트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배구조 다른 기업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 지배구조 개편에 꼭 포함되면서도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서도 실적을 잘 내고 있으면서도 미래 신사업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그룹주, 관련된 그룹, 관련된 기업 뭐가 있습니까? 뭐 지주사 다 되지 않아요? 지주사 다 된다? 그렇다고 롯데 살 수는 없잖아요. 롯데를 또 프로모션 하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롯데 지주를 살 수는 없잖아요. 롯데가 약간 좀 그렇긴 하죠. 근데 CJ도 마찬가지입니다. CJ도 여기 뭐 올라가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CJ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CJ 지금 7.2% 올라요. 머쓱하게. CJ를 산다고? CJ를 산다고? 7.2%. 최근에 빠져서 이게 오를 때가 됐어. 반등할 때가. 알았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만 꼭 찝니다. 저는 현대차를 띄워놓고 있어요. 와, 현대차. 그럼 요거 먼저 두 분한테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현대차가 왜 못 가냐? 만년 현대차가 비싸다고 얘기해도 20만 원, 피크아웃 얘기해도 20만 원, 떨어져도 20만 원, 올라도 20만 원, 좋아도 20만 원, 나빠도 20만 원입니다.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현대차 그룹의 지분 순환 출자 현황인데요.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를 2% 정도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회장, 정의선 회장은 글로비스를 20%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요. 글로비스는 현대 모비스를 0.7% 가지고 있고요. 모비스가 현대차를 21%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은 한마디로 현대차를 직접 2.6% 소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글로비스를 통한 모비스를 통한 현대차를 또 어느 정도 조금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차 가면 싫죠. 왜냐하면 자기 지분이 적은데 이거를 지금 글로비스 지분을 높이고 현대차 지분을 낮춰야 이 합병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슈를 얘기할 때 뭐를 사야 되냐. 오늘 글로비스가 그래서 좀 올라요. 예. 글로비스 올리죠. 네네네. 그래서 요거를 글로비스만으로는 역부족이니까 딴 주머니 여기 안 나왔지만 딴 주머니 또 하나 차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500억으로 자기 저기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구조를 키워가지고 현대차의 그런 요 지배 구조가 약한 거를 조금 어떻게 희석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유효할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괜찮을지 어떤 종목이 유효할지 김장관 본부장님 먼저. 근데 자동차 자체의 그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가 지금 관세 때문에 촉발돼 가지고 그 속도하고 이거는 지금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그 나오더라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삼성그룹은 긴박성이 더 확실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긴박성이 그렇게 누가 진짜 운명을 달리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이 긴박성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올까요? vs 그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펀더멘털 악화된 거 대비했을 때 밸류가 미리 디레이트 됐지. 그게 우리는 안타깝긴 하지만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없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털 악화된 것이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쉽게 얘기했을 때 이런 거는 한 더블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더블 너무 심했나? 하여튼 더블 갈 수 있어야 되지 맞지. 펀더멘털 35만 원 옛날 붙었으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시기적인 임박성이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 길게 보면 현대차보다는 현대차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럼 뭐 글로비스나 모비스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방에서 딜이 맞는 거, 자동차 안 팔려서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니까 굳이 그쪽에 현대차 쪽에 익스포저 하고 싶으면 현대차 말고 옆에 계열사 중에서 좀 덜 맞으면서 시간을 벌면서 기다리는 건 어떠냐 그런 정도 생각 정도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근데 보통 현대차 쪽에서 이제 그 지배구조 이슈 나오면 글로비스랑 모비스가 먼저 슈팅이 나오니까 뭐 트레이딩으로 본다면 그쪽을 먼저 노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일단 근데 현대차를 사시면 그냥 걱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모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용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현대차를 뭐 띄워놨는데 두 분은 이렇게 하나를 뭐 정할 게 있을까요? 뭐 한진칼도 지금 뭐 저 뭐냐 다른 이슈 때문에. 네, 저 지배 구조는 아니지만 경영권 싸움 때문에 뭐 올라갔다고 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빅 트렌드라고 하면 없으면 넘어갈게요. 빅 트렌드라고 하면 우리가 노려가지고 얘네가 이거를 지배 구조를 손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차익을 좀 노리면서 정상화.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주가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탑승을 할 종목들이나 그룹들이 있을까? 요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저는 뭐 지주사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지주사 중에서도 뭐 두산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아마 키를 맞추는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글쎄요, 이거는 뭐 미리 좀 선제적으로 막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오늘 만약에 CJ가 가면은 CJ 쪽에서 뭐 연속성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게 지배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그래서 하나로 막 탁 짚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 쪽이 좋아 보이면 바로 이제 글로비스랑 모비스로 하면 되는 거고 뭐 삼성 쪽이 좋으면 이제 물산이랑 생명 그쪽이 먼저 가니까 그쪽 먼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룹주 별에서도 뭔가 이런 지배구조 이슈가 나오면 먼저 가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SK 간다고 하면 SK 쪽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은 그 싼 거는 그냥 그 파고에 덜 치는 거. 덜 치는 건 글로비스가 항상 얘기가 됐다는 게 항상 싸고 항상 밸류가
낮고 그런데 현대차만큼의 난리 법석을 떨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까 임팩트를 본다면은 월봉상으로는 살아 있으니까 근데 지루하지. 현대 글로비스를 가지고 가다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내믹하게 현대차가 17만 8천 원이면 사가지고 그냥 25만 원 먹겠다 이런 개념은 그거가 임박하지 않으면 그건 참 배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크게 먹을 수 있지만 그렇죠? 28만 원, 30만 원.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대전제 속에서 이 주식 시장을 올리겠다는 그런 뭐 의도와 그리고 뭐 서민들한테 뭐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 주식 시장에 우리나라 개미들이 항상 눈물을 흘렸던 묻지마 유증, 묻지마 상장, 그리고 묻지마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그 와중에서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동안 적폐였던 이런 지배구조의 순환출자 고리도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 속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분이네 너무 시간이 정말 짧게 제약바이오 자 임상 결과 발표 후에 투자 유치까지 국내 기업들 미국 임상 종양 확대로 향한다. AI 제약바이오 의료 기업들이 미국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에 일제히 참가를 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가 되고요. AACR과 에스모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입니다. 이미 벌써 주가는 뭐 반응하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국내 기업으로는 언급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그리고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게 모멘텀이 될지에 대한 부분 하창훈 본부장님. 뭐 모멘텀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참가 기업과 이제 그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뭐 기술 수출로 연결된다거나 혹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상당히 주가의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아스코든 뭐 이제 학회들을 보면은 다 패턴이 비슷해요. 매년 똑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을 작년 거 흐름도 한번 좀 비교해 보시고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값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딱 가장 좀 눈에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스코 관련해서. 클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죠? 방송쟁이 다 됐노. 와.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예, 모멘텀이 있죠, 당연히. 예, 모멘텀이 있고요. 오늘 초록 시장 22일이니까 내일인가 오늘인가? 오늘인데 실제 시작하는 건 내일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 전까지 모멘텀이 선반영 된다고 본다면은 오늘 같은 빠졌을 때 오늘 내일 다음 주 초반까지가 가장 반응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있죠. 근데 이제 그 각도는 과거만큼 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는 뭐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이크가 꺼졌다고요? 꺼졌다고? 가라고요 이제? 가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요거 시간이 제가 컨트롤 못했네요.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서대구 WM센터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 대구 사시는 분들은 NH농협은행 대구본부 3층 대강당으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외 유망 종목 탐색 및 매매 전략 세미나 정세찬 이사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자산관리 컨설팅부 박현지 과장님이 나오십니다. 5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국내외 ETF 매매 전략, 국내 해외 주식 시황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프라인으로 특별 세미나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장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뭐 이렇게 조금 뭔가 애매한 게 제일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매하다. 조금 2600에서 2600 중반선까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희 3%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또 결정을 잘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또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요. 이따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